숙부의 출근은 늘 느지막했다. 요새는 지게도 안 지고 나갔다. 도남시장에서 숙부는 낙가마 박씨로 통했다. 아마 지게만 졌더라면 박씨보다는 박서방이 더 어울렸을 것이다. 그것만 해도 어딘지 몰랐다. 가끔 집까지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다. 필요한 물건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팔아달라고 부탁하러 오기도 했지만 얼마나 나갈 물건인지 감정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숙부는 하루하루 그럴듯해졌다. 그러나 그날 찾아온 사람은 그런 장사꾼이나 작물아비하고는 첫눈에 눈빛부터 달라 보이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신사복 차림이고 한 사람은 염색한 군복 차림이었다. 둘 다 성북경찰서 사찰계 형사라고 했다. 숙부를 찾았지만 숙부가 나서고 나서도 당장 연행하지 않고 비어있는 문간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온 집안 식구가 사색이 됐다. 작은 숙부가 인민군 밥해준 것이 죽을 죄가 되어 사형당한 게 작년 겨울의 일이었다. 문간방에서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듣고 싶어도 한 사람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지키고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 한참 만에 숙부가 방 안에서 풀려나고 다음엔 나를 들어오라고 했다. 처음에 우리 식구를 쫙 훑어볼 때 나한테 머문 시선이 심상치 않더니만 걸려든 것이다. 숙부가 서울에 남아서 한 일을 알고 있는 대로 되라고 했다. 현조동 인민위원회에서 일한 것 때문에 걸려든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자 겁날 게 없었다. 나는 남쪽으로 피난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건 우리 식구끼리만 벌써부터 입을 맞춘 거였는데 하도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해서 나는 그만 숙부도 그렇게 알고 있겠거니 하고 있었다. 왜 거짓말해? 죽고 싶어? 형사가 책상 모서리를 탁 치며 일가를 하더니 벌떡 일어섰다. 숙부하고 나하고 말이 맞지 않은 것이다. 그는 나하고 숙부를 서까지 같이 연행해 갈 기세였다. 목표는 숙부였는데 나는 덤으로 그의 밥이 된 것이다. 누군가 숙부를 고발한 거였다. 겨울에 인민군하고 으스대며 같이 다니는 걸 가짜게 봤는데 요새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봄이 저들이 간첩질 하도록 남겨놓고 간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고발이 들어온 이상 확인해 볼 의무가 있어서 온 것이지 처음부터 별것 아닐 것 같은 심증이 가는 고발이었는데 안 해도 될 거짓말까지 하는 걸 보고 부쩍 의심스러워지기도 했거니와 혼도 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이고 당장은 천지가 샛노래지도록 무섭고 떨렸다. 작은 숙부도 남의 고발에 의해서 그 지경을 당했다. 이번에도 또 고발이지만 연행까지 당하는 건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집에서 성북경찰서까지는 골목을 나가 신한탕 앞에서 꺾여서 천변을 끼고 200m쯤 가다가 널찍한 양회다리만 건너면 곳이었다. 나는 그동안 목청껏 악다구니를 쳤다. 공포감이 극에 달하니까 돌변해서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하고 싶은 말을 저 회색 건물 안까지 끌려 들어가기 전에 다 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알지 못하는 딴손으로 넘겨지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말 것 같았다. 그건 우리 집안 형편을 다 살펴보고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랄까 친밀감일 수도 있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 그러나 애원은 아니었다. 그래, 우리 집안은 빨갱이다.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도 빨갱이로 몰려 사형까지 당했다. 국민들을 인민군 치하에다 팽개쳐두고 지네들만 도망갔다 와가지고 인민군 밥해준 것도 죄라고 사형시키는 이딴 나라에서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죽여라 죽여. 작은아버지는 인민군에게 소주를 과 먹였으니 죽어도 싸지. 재강 얻어먹고 취해서 죽은 딸년의 술냄새가 땅속에서 아직 가시지도 않았을라.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도 못난 족속이다. 이래 죽고 저래 죽이고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양쪽에서 쓸만한 인재는 체질하고 키질해서 죽이지 않으면 데려가고 지금 서울엔 쭉정이밖에 더 남았냐? 그래도 뭐가 부족해 또 체질이냐?
그까지 쭉정이들 한꺼번에 불사질러 버리고 말지. 대강 이런 소리를 입에 거품을 물고 퍼부어댔다. 사설은 무한히 복받치는데 시간과 목청은 모자라 눈앞이 아뜩하면서 현기증이 왔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조금 더 거짓이 아니었고 내가 한 말 중 가장 가슴을 저민 듯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양회다리를 건너자마자 두 형사가 저희끼리 뭐라고 쑥덕대더니 한 사람만 서로 들어가고 우리를 신문한 형사는 우리를 앞세우고 다시 양회다리를 건넜다. 그는 우리 집 앞에서 말없이 숙부를 놓아주고 나만 데리고 딴 데로 가려고 했다. 숙부가 걔를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풀어주면 같이 풀어주고 데려가려면 같이 데려가라고 항의를 했다. 해롭겐 안 할 테니 염려 마시오. 그의 말씨가 온유하고 점잖아 믿음이 갔다. 그러나 그가 데리고 간 데는 집에서 얼마 안 되는 향토 방위대라는 청년단 건물이었다. 나는 그 문 앞에 딱 버텨서면서 여기다 넘기려거든 차라리 경찰서로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 9.28 수복 후 반공을 표방한 이런저런 청년단체한테 조리를 돌리듯이 끌려다니면서 당한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렸다. 넘기다니 무슨 소리요? 취직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취직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지만 월급을 받는 그런 자리 같지는 않았다. 그는 나를 총무부장한테 소개하고 나서 성질은 좀 사납지만 학벌은 넘치니 잘해보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맞춤한 여사무원을 한 명 구해달라는 부탁을 전에서부터 받고 있었던 모양이다. 여사무원이 아니라 급사였는지도 모른다. 나를 흘끗 쳐다보는 총무부장의 태도에는 넘친다는 학벌을 버거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리고 월급을 줄 것도 아닌데. 하긴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선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장들만 있지 대원이 없어서. 일손이 달리지만 아가씨들이 할 일은 마땅치가 않아. 공문 작성할 줄 아슈? 이런 소리를 주섬주섬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꼭 내가 취직을 부탁하고 그는 무슨 말로 거절을 해야 하나 난처해야 하는 형국이었다. 나는 이 살벌한 최전방 도시에 취직 자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바로 전까지 구속되어 조사받고 고문당할까봐 전전긍긍했던 몸이니 얼씨구 집으로 가도 좋으련만 미적거리고 있었다. 한 푼도 못 받아도 좋으니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는 생활을 해보고 싶었다. 아침에 집을 면하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황홀했다. 더군다나 그때의 내 안목으로는 그런데도 충분히 권력기관으로 보였다. 여태 권력기관에서 당하기만 했으니 한번 그 내부에 있어 본들 어떠라 싶었다. 실은 어떠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빌붙고 싶게 매력적이었다. 식구마다 장돌뱅이로 나섰는데 나 하나쯤 이런 데 있다는 것도 식구들에게 힘이 되리라는 치사한 생각은 또 얼마나 감칠맛이 있던지. 나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드디어 총무부장의 입에서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총무부에서 마주 바라보이는 빈방에는 번들거리는 피아노가 한 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게 그렇게 사치스럽고 평화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이 건물은 본디 성신여고 기숙사 자리였다. 이제나 저제나 조바심하고 있던 집안 식구들은 이 뜻하지 않은 소식을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뻐해 주었다. 어쩌다 아전이라도 하나 배출한 바닥 상것들의 경사에 견줄만 했다. 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식구들이 좋아하는 것은 보기가 괴로워서 월급도 없다더란 소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식구들은 기죽지 않고 그런 데는 월급은 없어도 생기는 것은 좀 있을 거라느니 쌀 배급은 있을 테니 두고 보라느니 나보다 한술 더 떴다. 다음날 나는 아주 곱게 차려입고 출근을 했다. 하늘하늘한 조제 치마에다 하얀 수저고리를 받쳐 입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맞춰만 놓고 얼마 못 신는 구두까지 신으니 발은 옥죄는데도
발밑은 고무공을 밟는 것처럼 탄력 있게 느껴졌다. 마냥 출렁이는 마음 때문이었다. 내 첫 출근은 내가 생각해도 이 밝고 정원까지 딸린 건물과 잘 어울렸다. 총무부장도 어제의 떨떠름한 태도와는 달리 역시 사무실에는 여자가 있고 볼 일이라고 싱글벙글했다. 부장이 방위부장과 감찰부장한테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다.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었지만 대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눈치껏 관찰을 해봐도 자치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도 분명치 않았다. 감찰부장의 인상이 가장 표독해 보이는 것은 빨갱이 조지는 걸 주 업무로 삼던 청년단하고 비슷했지만 그가 꽁무니에 차고 있는 것은 권총이나 곤봉도 못 대고 겨우 국방색 플래시였다. 그런 위신의 취약성을 커버할 셈인지 줄곧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가파른 하관과 함께 그렇게 표독해 보이는 것이었다. 점심을 먹을 때 비로소 검은 안경을 벗어놓은 그를 보니 세 사람의 부장 중 가장 마르고 유머가 없어 보였다.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도 즐거웠다. 나 보기에는 하나도 요긴한 일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다들 남쪽에다 가족들을 두고 선발대로 도강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는 집과 밥만 해대는 밥집이 따로 있었다. 점심때에 맞춰 더운 밥을 해놓고 기다려주는 밥집의 식사는 반찬을 제대로 갖춘 훌륭한 것이었고 방위대 식구 외엔 서에서 나온 형사나 순경이 언제나 한두 명씩 손님으로 끼었다. 밥집 아주머니는 난리가 나기 전에도 음식점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현재는 방위대 식구 밥만 해대는 것으로 얻어먹고 사는 것 같았다. 끼니 때마다 같은 반찬을 상에 안 올리려고 애쓰며 개인의 식성까지 신경을 써서 챙기려는 걸 보면 밥값은 충분하게 지불하는 것 같았다. 밥값 걱정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낯설고 눈부신 것은 최소한도의 예절을 갖춘 식사였다.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들며 마시는 걸 서로 빼앗는 대신 권하고 천천히 씹으며 밥그릇 귀퉁이에 밥을 2숟갈쯤 남기고 수저를 놓을 수 있게 되고부터 나는 우리 식구들과 격이 다른 인간이 된 것처럼 집안에서는 툭하면 짜증이나 부리곤 했다. 식사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나로서는 알 까닭이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점심만 같이 먹던 게 방위대원 신분증이 나오면서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해결하게 되었다. 역시 같은 집에서였다. 그러니까 나는 취직이 된 게 아니라 향토 방위대 대원이 된 것이었다.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망은 전혀 없는 자리였는데도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들어오게 됐을 뿐 아니라 집에 밥도 축내지 않게 되자 나는 졸지에 집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됐다. 아침에도 그 아귀다툼 같은 굉장한 식탁에서 슬쩍 비켜날 수가 있었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독상을 받았고 한두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럴 때마다 올케는 반찬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미안해하고 사촌 동생은 내 까만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동경에 찬 시선으로 내 출근을 배웅했다. 할머니는 나의 출근을 월급짜리 나간다는 복잡한 말로 표현하시면서 대견해 하셨다. 할머니까지도 12식구를 먹여 살리는 낙가마나 광주리 장수보다 제 입 하나 얻어먹는 월급짜리를 더 높이 쳐주셨다. 10식구 버는 것보다 한 식구 더 버는 게 낫다는 속담의 진실성에 누구나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각박한 시대의 이야기다. 방위대 사람들은 다 나이 지긋하고 점잖았다. 선발대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미뤄 서울에서 급조된 단체가 아니라 이남에서 치안 상태의 구멍이 많은 전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 지도하에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결성된 단체인 것 같았다. 하는 일도 우리 동네 주민들의 동태 파악과
방공방첩에 대한 연습이나 계몽의 주였다. 주민을 수상하다고 지목하는 기준도 6.25 때 뭐 했나 하는 것보다는 원주민인가 아닌가에 더 중점을 두었고, 수상하다고 해서 데려다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시하고 접근하는 정도였다. 한강은 아직도 금기의 강이었지만 1.4 후의 진공 상태와는 될 것도 아니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보다는 군복 입은 군인이나 경찰, 피부 색깔이 형형색색인 유엔군들과 부대에 속한 군속들이 대부분이었다. 군속은 물론 향토 방위 대원만 돼도 군복 착용이 허용됐으니까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젊은 남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젊은 여자들도 화장이 짙고 옷빛깔이 튀어서 부대 주변에 기생하는 어떤 직업을 연상시키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빈집 천지여서 집이 없던 사람도 적당한 집을 골라 들면 되었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한 사람이 드물었고, 자연히 간첩 용의자나 병역 기피자가 끼어 살기 편하게 돼 있었다. 숙부가 주목받은 것도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었고, 방위대에서 원주민이면 신원을 믿어주는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우리 관 내에 한 노인이라는 매우 교양 있어 보이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내가 그 노인을 알게 된 동기가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방위대에 나가서 문학소녀 티를 낸 적도 없고, 더군다나 대학생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어 했는데도 감찰부장이 도서관처럼 책이 많은 집이 있으니 가서 마음대로 빌려다 보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한 노인한테 소개시켜 주었다. 도서관 갔다는 것은 과장이고 학자의 서재 정도는 되었다. 주로 불교와 역사 관계의 한서와 일본 책이 대부분이었지만 문학서적도 꽤 많았다. 백석의 시집을 빌려다 본 것도 그 집에서였다. 주로 총무부 방에서 그런 책들을 읽었는데, 창밖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정원수들이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복도 건너 넓은 방에선 피아노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지곤 했다. 성북 경찰서 순경인데 거의 매일 피아노를 치러 오는 이가 있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라르고, 엘리제를 위하여 따위의 소녀 취향의 소품을 그는 더듬듯이 조심스럽게 찾는데, 연애소설을 읽으면서 들으면 그 달짝지근함이 꽃향기처럼 몸으로 스며왔다. 사람들이 김순경이 미스박 때문에 더 자주 온다고 놀리는 소리도 듣기 싫지 않았다. 그 사람하고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친 적이 없지만 그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다. 김순경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회식에 낀 일이 없다는 것도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시켜 주었다. 양옥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는다는 것은 평화로울 때도 감히 상상을 못해본 꿈같은 사치요 평화였다. 그러나 책을 빌려올 때마다 한 노인을 소개시켜준 감찰부장이 이것저것 물어보는 통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차차 책 빌리는 게 재미없어졌다. 이를테면 한 노인이 뭐 하던 사람 같냐고 부장이 물으면 나는 교수 아니었을까요? 라고 대답하고 나서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이상해지곤 했다. 알고 보니 한 노인은 이 동네 토박이도 아닌데 겨울에도 피난 안 가고 이 동네에서 났고 말씨나 태도가 상당한 지식인으로 보였건만 아무리 말을 시켜봐도 가족관계나 여태 뭐해 먹고 살아왔나가 도무지 오리무중인 게 수상해서 노인이건만 감시의 대상인 것 같았다. 그렇다고 노인이 남하고 얘기하기를 싫어하거나 말수가 적은 것도 아니었다. 노인한테 책을 빌려 갈 때마다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오히려 노인 쪽이었다. 읽을 만한 책을 골라주기도 하고 내가 빌려간 책이 자기도 읽은 책일 때는 소감을 나누고 싶어 하기도 했다. 음흉한 데라곤 눈 씻고 찾아도 없는 너무 해맑은 소년 같은 노인이 의심받는 것은
그의 특이한 말하는 방법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비켜갔고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는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만사 헛되도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나 보기엔 노인인데도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고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허무의 냄새인데, 바로 그런 점이 감찰부장 같은 사람한테는 요시찰 인물로 보이는 것 같았다. 감찰부장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그를 경멸했고, 아무리 월급 없는 월급 자리가 편해도 그의 하수인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러나 수상쩍은 사람을 그 정도로 대하는 것은 9.28 수복 후에 그 기고만장하고 살기등등한 청년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민의 동태 파악을 사상적인 것까지 해야 되나를 자체 내에서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처럼 어중간하고 유화적으로 보였다. 향토 방위대에서 누린 내 나이에 걸맞은 안정은 그러나 봄과 여름 사이에 쾌적한 날만큼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서부전선은 엄마가 예언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것 같더니만 또다시 한강 이남으로 피난을 가라는 후퇴령을 내렸다. 군인, 경찰, 공무원 등 필요에 의해 한강 이북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이야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지만 천신만고 끝에 제 집이라고 찾아든 귀향민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또다시 집 떠나는 일은 난감하다 못해 분하고 억울했다. 정말이지 그때 한강 이북에 눌러 사는 이들은 남에서 휩쓸어가고 북에서 휩쓸어간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쭉정이들이었고, 피난 갔다 남 먼저 돌아온 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가진 것도 아는 사람도 생업도 없어서 그야말로 순전히 비빌 언덕이 없어서 비바람을 그을 집 걱정이라도 안 하려고 길을 쓰고 기어들어온 이들이었다. 그런 사람들한테 또 움직이라느니 차라리 6.25 때처럼 내버려두고 지네들만 후퇴를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했으면 싶었다. 겨울에 엄마가 왠지 임진강 이남까지는 쉽게 수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비슷한 예감으로 이번에는 전세가 불리해진 정도지 또 서울을 내줄 것 같지는 않았다. 잠시 내준다고 해도 그 치하에서 견디어내는 것 못지않게 두려운 게 가라는 피난 안 가고 남아서 무슨 짓을 했나 의심받고 추궁당하는 거였으니까 가라고 말해주는 것도 괴로웠다. 그까지 쭉정이들 이제 좀 그만 들까불리고 싶었다. 분하다 못해 생각할수록 억울한 것은 일사후퇴 때 대구나 부산으로 멀찌감치 피난 가서 정부가 환도할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일 태세로 자리 잡고 사는 이들은 서울 쭉정이들이 북으로 남으로 끌려다닌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피난살이 고생만 제일인 줄 알겠거니 싶은 거였다. 부산, 대구 피난살이의 고달픔이 유행가 가락에 매달려 천년을 읊어댄데도 어찌 서울살이의 서러움에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왜 그렇게 억울한지 몰랐다. 부러웠기 때문일 것이다.